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설 앞두고 있으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서 제가 인사를 건네는데 추석엔 어떻게 해야 돼요? 풍성한 한가위 되죠. 메리 추석 뭐 이런 거. 메리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괜찮네요. 한가위만 같아라. 두 분은 정말 긴 연휴잖아요 이번에. 네, 그렇죠. 어떻게 보내세요? 근데 이준석 최고위원. 지역구 정치하는 사람한테 연휴라는 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게 그래요. 또 돌면서 인사해야죠 또. 예, 오히려 장날입니다. 대목입니다. 대목입니까? 인사하는 대목. 예. 허 소장님. 예, 저도 뭐 고향인 창원 마산으로 예. 갔다가 왔다. 왔다. 서울 마산 창원을 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연휴 중에도 그렇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고향이 서울?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죠. 그러면은 명절이라고 해서 따로 어디 가고 뭐 이런 거는? 큰 집이 이제 분당인데 멀리 가봐야 분당입니다. 멀리 가야 1시간 분당. 예. 그렇고 추석에 이제 밥상머리에 친척들 모이면 정치 얘기 좀 어떻게 두 분은 뭐 정치인이시니까 정치 얘기들 하시죠? 그렇죠. 정치 얘기하고 예. 또 이제 TV 채널도 돌리다 보면 결국에는 정치 평론하는 채널에 고정돼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명절 밥상머리가 이제 정치의 뭐 끝판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죠. 사실 그것은 이제 민심이 흐름이 정해지는 거니까. 용광로 아닙니까?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그렇습니다. 모이는 정치 얘기하다 싸움은 안 납니까? 그 두 분의 댁은? 요즘 싸움까지는 잘 안 가죠. 아주 싸움하는 집은 좀 극소수인 것 같아요. 싸움 날 것 같은 집은 시작 안 하죠, 아예. 그리고 이게 초기에는 조심해서 사실 정치 이야기 안 꺼냅니다. 무슨 가족 이야기 하다가 예. 결국 마지막에 가면 정치 이야기 다 하게 근데 돼요. 이게 뭐 예를 들어 당면한 선거가 있다 그러면 싸우기도 하는데 예, 지금은 왜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까? 가족 내에서. 그래요. 그렇기 서로 때문에 조심해가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싸울 것 같은 주제로 들어가겠다 싶으면 알아서 제어를 하시는. 그렇죠. 이 정도 매너는 좀 있어야 돼요. 밥상머리 이야기들. 요번에 추석 밥상머리에서는 무슨 얘기가, 정치 얘기를 한다 하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으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경기 얘기 계속 나올 테고요. 제 경험상 결국에는 정치 중에서도 경제 관련된 이야기들. 결국은 경제 얘기일 거다. 이야기 많이 나오게 돼 있고. 먹고 사는 문제. 뭐 가족 내에서 혹시라도 뭐 사업하시는 분 있으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또 젊은 세대가 있다 그러면은 또 흔히 있는 우리가 젊은 세대 청춘들의 고민 있지 않습니까? 취업했니? 예, 그런 고민이겠죠. 이제. 결혼은 언제 하니? 정말 듣기 싫은 소리들 또 어른들은 또 걱정이 돼서 하지만 그렇죠. 당사자들은 정말 결혼 이야기죠. 결혼 또 하고 나면 애는 언제 낳니? 애 낳고 나면 애 공부 잘하니? 뭐 이게 좀 다른 거 있잖아요. 그래서 끝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요. 일단 경제 얘기 꼭 나올 거다 이번에도. 그렇죠. 경제 얘기 취업, 꼭 나오겠죠. 승진, 월급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네. 허 소장님, 요번 추석은 특별히 더. 예, 저는 이제 근데 얘기? 결국은 지금 안보 위기가 심각하니까요. 결국 안보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어떻게 갈 것인지,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그러게요.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 근데 이제 되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대통령이 강하게 안 한다, 또는 뭐 평화를 이야기한다, 이런 식에도 북한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게 많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본다면은 이 위기 상황의 관리를 대통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냐. 그 상식을 가졌다면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뭐 그런 정치적인 것 다 경제적인 걸 빼고 나면은 사실은 뭐 역시 정치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추석에는 각 지방에 가면은 지방선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방선거. 도지사 누가 나온다 하더라. 뭐 시장 누가 나온다. 군수가 누다. 이번에 우리 동네 시의원에는 누가 나오려고, 군의원은 누가 나오려고 뛰고 있더라. 뭐 아래 내한테 인사 왔더라. 니 안 와. 니 동기라 하던데 우리 집에 인사 왔더라. 아래 인사 왔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번 추석에는 굉장히 벌써? 현장에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당장 지방은 그렇군요. 당장 일간지에 지금 허 소장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면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허성무 그 사람 만나봤는데 어떻더라? 뭐 라디오 들어봤는데 이렇더라. 오늘 말씀 잘하셔야겠습니다. 예, 밥상머리에 오를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한가 하한가를요. 오늘은 추석 특집이니까. 좀 길게 멀리 내다보면서 정해보려고 해요. 원래 우리가 보통 그 주의 상한가, 그 주의 하한가를 정했는데 오늘은 멀리 10월, 11월, 12월,
이 하반기를 관통하는 상한가 하한가를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질문을 드렸어요. 두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상한가부터 가보죠. 허성무 소장님, 상한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한가로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골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네. 먼저 허 소장님, 문재인 대통령 지금 사실은 안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보 위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진짜 상한가 맞습니까? 사실은 안보 위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대개 이제 안보 위기가 닥치면은 우리는 그 원초적인 불안감을 다 가지고 있죠. 6.25를 겪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결의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뭐 안보 위기가 나오면 지도자가 막 타격하겠다, 뭐 절멸시키겠다. 뭐 완벽하게 막 그렇죠. 이런 이제 강한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국가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담당한 사람은 어쨌든 이 위기 관리를 잘 해서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걸 해야 되거든요. 물론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김정은하고 말폭탄을 넘어서 이미 말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사실상의 선전포고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서로 다 했습니다. 뭐 그런 정도에까지 위기에 와 있지만 우리 대통령은 오히려 굉장히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안보 위기가 그러면 이번에 한 번으로 이렇게 왁 하고 뭐 완전 대한민국과 국제 질서가 정리가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 위기 상황이 넘어가면 또 길게 우리는 남북 관계 관리해야 되고 우리 주변 사강을 관리해서 대한민국 국익에 맞는 방향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흥분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매우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하더라도 모든 대안을 총동원해서 이 상황을 관리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주신 거는 앞으로 잘해달라는 이런 바람도 들어있는 거네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물론 뭐 우리 국민들은 더 세게 안 해준다고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고 못 믿겠다. 뭐 왜 미국한테 고분고분 안 하냐. 미국 하자는 대로 다 해야지. 왜 딴소리도 조금씩 하느냐. 이렇게 해서 불만을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매우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긴 상황이 좀 더 가겠지만 결과적으로 길게 보고 길게 판단하면 우리 대통령이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안보에 대한 평가가 이제 다소간 최근에 하락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양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진보 측에서 이제 지지하셨던 분들의 입장은 뭐냐면은 이거 당선되더니만은 전부 다 이제 뭐 트럼프 하는 말 따라가는 모양새고. 진보 진영에서는. 처음에 오히려 했던 말들 다 어디 갔냐 뭐 이런 취지에서의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보수층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예전에 야당 대표 하던 시절에는 그렇게 세게 얘기하면서 뭐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안보 정책들 비판하더니만은 집권에서는 역시 다른 옵션이 없네. 이 상황이 터지니까. 뭐 이런 정도의 입장. 예를 들어 아까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 얘기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집권 초기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정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뭐 북한이랑 해서 분산 개최한다, 뭐 공동 개최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 상황 속에서 지금 와서 그걸 몇 달 전 이야기들을 되짚어 보면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던 거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보층 같은 경우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하면서 다소 돌아섰던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보수층에서는 약간의 조소하는 이런 모양새가 아닌가. 양쪽에 지금 끼인 신세다 뭐 이렇게 그 두 가지가 지금 대통령을 가장 곤란하게 하는 지점이 아닌가. 안보에서 이렇게 해도 좀 약간. 그럼 상한가에는 동의하기 어려우세요? 그런 제 생각에는 상한가 대통령께서 이걸 상황 관리를 잘 하신다면은 뭐 상한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미 약간 구조적으로 안보에 있어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이다. 위험한 상황에 왔다는 생각합니다. 이제 누가 대통령이 돼도 누가 집권 세력이 돼도 우리의 안보 부분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맞아요. 그리고 과거처럼 뭐 일방적인 그 냉전 시대 때 미국만 따라가면 되던 그런 시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같이 인식을 해 주시는 게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보수진 안보에 뭐 보수 안보가 따로 있고 진보 안보가 따로 있으니까 오로지 대한민국의 안보만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의 평화니까. 그렇죠. 그 안보도 평화를 위해서 있는 거지 뭐 전쟁을 위해서 있는 안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실리도 잘 취하면서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역대 그 보수 정권도 하지 못했던 실리를 많이 취했어요. 예를 들면 미사일 협정을 완전 개정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사일 탄두에 대한 무제한 이걸 우리가 이미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이 부분이 이미 공론화가 됐고 미국도 상당히 동의하는 수준으로 이미 가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걸 초기에는 우리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사와야 되는 이런 비용의 지불의 문제도 있지만 그럼 결국 보면은 이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실리
우리 정부가 얻고 있다. 다 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보수 정권이 무능해서 못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무기 구매를 결국은 미국이 우리한테 이제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뭐 언제나 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한미 정상이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역시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무기 구매 막 이런 걸 올렸는데 그건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고위층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하기로 했던 F-35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된 거고. 이미 얘기됐던 거 확인한 수준이다. 이미 결정된 거에 대한 확인이었지 새로운 거에 대한 것은 더 사들이는 건 아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요? 전혀 없었는데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게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을 뿐이고. 그것도 국내 정치용이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트럼프? 자기 국내 정치용이죠. 지난번 정권에서는 사실은 뭐 굉장히 핵심 기술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F-35를 이야기했지만 하나도 못 넘겨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실용적인 군사 외교 정책을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도 매우 직접적인 경고를 분명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미사일 발사할 때 우리도 햄머2 두 번이나 대응 발사했습니다. 그다음에 벙커버스터라고 이야기하는 타우러스입니까? 독일제. 그것도 우리가 발사를 해서 당신들 킬체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그런 거 한 발 쏠 때마다 20억, 30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그 역대 보수 정권도 그걸 못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우리도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지금 그런데 뭐 문재인 정부에서 과시하고 있는 무기들 전부 다 개발 또는 도입이 보수 정권 때 진행됐던 것이고 타우러스만 하더라도 도입이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된 건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그러면 어떤 무기 체계나 이런 것들 킬체인 같은 것들도 이번에 보면 사실상 아주 도입이 어렵다는 형식으로 결론이 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안보도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정권이든지 가장 위기 상황은 뭐냐면은 공약 상황과 그다음에 나중에 실제 실현되는 상황이 달라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박근혜 정부는 제가 겪어봐서 느끼는데 제가 박근혜 정부 제가 탄생한 데 일조했던 사람이지만은 뭔가 모델하우스랑 실제 배달이 된 집이 다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는 걸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인사다 보니까 윤창중 같은 사람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얼마나 비판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지점처럼 지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아젠다로 세웠던 거, 에드벌론 띄웠던 것들 다 어디 갔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드 배치, 전략성 모호성 유지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미 임시 배치 급하게 하는 걸로 결정 났고 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다 이미 갱신하는 걸로 결론 났고 그거 외에도 보면 4대 강도 상시 수문 개방하겠다 했다가 이제 안 하는 걸로 결론 났고 결국에는 지지층이 봤을 때 이거 약간 모델하우스랑 지금 배달된 집이 다른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느 정권이든지 후보 시절에 공약을 만들 때는 내 철학대로 만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머리가 가는 대로 만들게 되는데 나중에 실제 해보니까 안 된다 그러면은 몸이랑 머리랑 따로 노는 순간이 더 와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지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걸 아주 위험한 징표로 받아들여야 되고 저는 그 핵심 지지층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반응하고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위험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자,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끝이 안 나요. 이 토론은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허 소장님은 하여튼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상한가 잘하고 있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 상한가로 허 소장님은 골라오셨고 이준석 최고위원님은 상한가 뭐 골라오셨어요?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골랐습니다. 아까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하셨죠. 네. 막 대법원장이 됐으니까 뭐 좋긴 하지만 사실은 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상한가라고 보신 거예요? 잡음이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되면은 뭔가 이제 많이 바꿔놓으려고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 쪽에서는 그 완급 조절을 위해 가지고 반대를 했던 건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 사법부에서 결국 사법개혁이라는 거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청문회 과정 중에서 뭘 할 겁니까? 비전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때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단한 어떤 새로운 사법개혁 시스템적인 비전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결국에는 인적 청산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도 퇴임하면서 약간 불편한 모양새를 이제 그랬죠. 비추기도 했는데 그 인적 그럼 청산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갈등을 유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검찰도 보면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지검장 임명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내보낼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직 불화가 어느 정도 생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장이 어쨌든 전국의 판사들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딱 지금 당장 생각 드는 거 지금 예를 들어 진영적으로 봤을 때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장 전담 판사분들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그럼 이분들에게 가지고 돼 있는 압력이 뭐냐면은 인사 요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한 쪽에서의 인사 요구는 그건데. 그렇다면 이걸 과연 실행할 것이냐. 그럼 영장 전담 판사들을 예를 들어 교체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법적 안정성이 항상 문제되는 거죠. 예를 들어 판사 바뀌었더니만은
판결의 어쨌든 방향성이 바뀐다. 뭐 예전에는 뭐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 났던 것이 갑자기 이제 영장이 승인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전환이라는 게 급격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한 사법개혁을 함과 동시에 있어가지고 그런 반발을 무마해야 되는 굉장히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임무가 부여된 겁니다. 이슈의 중심에 계속 설 거라는 의미에서 상한가를 주신다 이런 말씀. 네, 그렇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 지명 가능하고 그렇죠. 대법관 13명을 임명 제청할 수 있고 네. 하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인사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100명 넘게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100명이 수백 명이라 보고 있죠. 수백 전국의 명입니까? 판사들한테 실질적으로 인사권이 닿을 수 있다. 물론 그걸 직접 행사하든지 간접 예. 행사하든지 간에 그렇다고 보고 있는 거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은 인적 청산 시도하면서 조직에 불안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제 이게 염려하는 그리고 지점이신 조직 건데. 사람에 대한 것보다 어떤 예. 사법체계가 갖고 있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흔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갑자기 판결이 뒤바뀐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건데 허 소장님. 예, 그 지나친 기우고요. 결국 사법 판결은 늘 보수 세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교과서적인 거 아닙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데 왜 그러면은 그 다른 분들이 재판한 건 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 거고 이 대법관이 들어오고 나서 재판관들이 그러면 재판하는 건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편견이 있는 거 아니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향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향은 존재하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영장 전담 판사들 비판했던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아니요,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은 할 수가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 비판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들을 마음대로 교체하거나 마음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것도 저는 기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켜보자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이제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쁘게 하고 임의적으로 할 것이고 인적 청산을 할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넘어서 미리 비판하는 거죠. 비판을 넘어서 미리 비난하는 그런 논조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아니, 왜냐하면 이건 지적하고 넘어갔는데 김명수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 속에서 사법개혁의 시스템적 방향성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는 다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 답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좀 의심스럽다. 아니요. 저는 뭐 전혀 의심스럽지 않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한마디만 하면 또 말꼬리를 자꾸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뭐 대법원장을 합니까? 인준을 잘 넘어가야 되는 거고 실제 일에서는 이미 자기가 밝힌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직적 그 행정 체계가 오히려 법원을 지배하고 있다. 그것을 수평적으로 가능하면 좀 바꿔내겠다 하는 거는 뭐 이제 각 지방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아니 그리고 청문회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 저는 청문회 법률적 취지를 이 사람아 청문회 모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수많은 그 장관 후보, 총리 후보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말하지. 저는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었어? 대법원장이 그렇게 말 못한 사람들은 전부 청문회 통과 못했지. 전 대법원장이 그런 반법률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추석 밥상머리에서 정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두 분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이런 토론 참 좋네요. 그럼요. 이런 걱정을 갖는 밥 것도 먹다 하면 안 되죠. 밥 먹다 하면 해야지. 이런 걱정을 밥 먹다만 하지 마세요. 밥 먹다 하지 마시고 밥 다 드시고 나서 이런 토론 특히 여러 세대가 모여서 혹은 지역이 다른 혹은 진보 보수가 모여서 이런 토론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준석 위원의 걱정은 충분히 보수 세력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모든 질서는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놨고 이것만이 올바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약간 다른 생각도 있고 약간 다른 뭔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두렵고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10년간 지켜오던 게 있는데 상실감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과장된 두려움 또는 뭐 그런 게 당연히 나온다고. 과장된 두려움이다? 아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 두 가지가 엉킨 토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들을 만한 토론이었어요. 두 분. 이준석 위원, 이준석 최고위원, 상한가로 김명수 대법원장 이렇게 골라오셨습니다. 자, 상한가 이렇게 정리하고 하한가로 넘어가 보죠. 역시 여러분 이건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뉴스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상한가 하한가가 아니라 멀리 내다본 하반기의 상한가 하한가를 고르고 있는데요. 자, 멀리 내다본 하한가 이준석 최고위원 누구 골라오셨습니까? 저는 이번 정부의 뭐 조희연 교육감이랑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하는 교육 정책 전반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자, 교육감과 교육부총리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누구 올라오셨어요? 저는 뭐 제1야당 자유한국당하고 정진석 의원을 잡았는데요. 사실은 뭐 정진석 의원은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인물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보복이냐 이런 발언을 했다가 뭐 그 후폭풍이 일파만파 계속되고 있어요. 그 이제 지금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조용해졌지만 저는 뭐 이게 그 추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예. 추석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왠가 하면은 이건 전진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들어있는 것이고 사실은 가짜 뉴스를 진짜로 믿고 있고 이 가짜 뉴스를 과거에 자기들이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체면 속에 빠져서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게 사실이라고 지금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일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계속될 거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자유한국당이 물론 뭐 이제 자기 핵심 지지층은 결집하고 좋겠지만 보편적 정서를 가지고 합리적 정서를 가진 이 보편적 국민들한테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준석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에도 아는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지금 재수사하라라고 자유한국당에서 논평도 냈는데 이거 바라고 한 건 아니냐? 홍준표 대표 참 얄궂게 얘기한 게 이게 확대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또 무슨 640만 달러니 무슨 뭐 범죄 수익 환수니 이런 말 해가지고 이 불 끈다면서 기름을 부어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위가 어딘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게 확대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없을 거다. 근데 송부 선장님은 계속 갈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일단 본인이 사과를 안 하잖아요. 정진석 의원이. 그리고 페이스북에 내리지도 않아요. 뭐 사과하는 척 한번 했죠. 유족들한테 뭐. 사과 유족들한테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내 생각에 틀린 건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교묘하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또 유족들이 그때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유족이 고소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고소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결국 이제 법원까지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뭐 때문에 그러면 이 시점에 이 발언을 했느냐? 우리가 이미 지금 다 알고 있듯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있었던 국정원의 댓글 사건, 이번에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사건,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 공작을 하기 위해서 군무원들을 80명 가까이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시까지 있었던 게 나왔고, 그다음에 연예인 블랙리스트가 나왔고, 거기에 청와대가 다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게 정치인 블랙리스트 나왔잖아요. 네, 정치인 블랙리스트 나오고 다 연관되어 있는 게 나왔고, 본인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뭘 했습니까? 정무수석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럼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거라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단하려는 거다. 그렇죠. 방어 목적이다. 물타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국면을 완벽하게 전환하기 위한 싸움을 이제 완전 이쪽으로 끌고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내내 이 싸움만 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그래서 뭐 다른 예를 들면 사이버 사령부에 김관진이 서명했던 게 나왔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사항이라는 게 두 번이나 강조됐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묻혀가 버리는 거예요. 이야기가 나오면. 자, 여기서 그럼 잠깐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진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처벌이 가능한가? 이거 이준석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원세훈 선에서 끊어질 것이냐? 그 위까지 갈 것이냐? 저는 이제 지시가 있었다면은 그게 문서화된 것이 나와야 될 테고 지금 뭐 보고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지시가 있었다는 게 나오려면 굉장히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봅니다. 심증은 있는데 그 증거가 과연 나올 것이냐? 이제 직접 증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이걸 직접 증거로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일을 해보면은 이 인력을 하나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 조직을 어느 부처가 하나 만들어서 그게 늘려 나간다 하면 반드시 행자부에서 조직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행정안전부죠. 그래서 오케이 떨어져야 됩니다. 조직을 이만큼 정설하고 인원을 이만큼 늘리는 데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심사를 다 해서 그 행정수요가 있어서 필요하다. 오케이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기재부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 지출을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네. 그러면 이 인력 뭐 78명 오케이. 그러면 이 월급을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정부 인력을 늘리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나 행자부에 저항이 있으니까 결국 국방부에서 그 청와대 비서관측에 한 이야기 그거 아닙니까? 이것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해달라. 그러니까 문건에 두 번이나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국정원에 이제 댓글팀 늘리는 문제. 그게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게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사이버 사령부에 예를 들어 대북 심리전을 위해서 이게 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대통령이 보고하고 그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께 지시하신 사항이 그래 가서 니네 댓글 공작해라라고 하신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통령이 사인을 하긴 하는데 그 인력이
어떤 인력인지를 정확히 보고했느냐. 예를 들어 대북 심리전 하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대북 심리전 하는데 70명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고한 건지. 그 지시 문건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 내용 이준석 의원 말대로 그럼 대통령을 속이고 사인을 받았다면 그럼 대통령은 정말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밑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인을 해준다면. 그런데 그런 상식의 보고가 있었다 그러면 그건 다른 문제이기 법적 때문에. 처벌은 다른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전혀 아닐 거라고 보고 자기들이 절박하게 정치 공작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긴박하게 그거를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알리는 문건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이건데 문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도 담긴 청와대가 봤다는. 근데 그 예를 들어 인력 증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직접 증거로 얘기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명목이 예를 들어 다르게 잡혀 있었다 그러면은 그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북 심리전 사이버 심리전 인력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한 10년째 있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장관이 직접 가셔가지고 그 김관진 장관이죠 그때 당시에. 그 정신교육 따로 하고 어떤 식으로 일해라 하고 뭐 그리고 관리 감독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5만 원 수당도 25만 원 올려주고 그렇게 격려하고 관리하고 그러면 대통령만 속이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겠느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은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그리고 대통령한테 수시로 보고를 했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잘하고 있다고 격려를 많이 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수로 남아 있지 않으면 증거를 남겼느냐? 뭐 이제 밝힐 리가 없고 김관진 전 장관이 자기 선에서 끊겠죠. 아니 잠깐만 하한가를 자유한국당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야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서 멈췄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의 하한가 가보죠. 네. 교육 문제를 골라오셨어요. 조희연 서울교육감하고 김상곤 교육부총리 우리의 교육정책 하한가 줄만 합니까? 저는 왜냐하면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대통령께서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어떤 대입 정책에 관한 부분도 많이 수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확대하겠다고 했던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당시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 등을 생각해봤을 때 교육 정책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혼란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겠고 이 혼란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은 역시나 급함 때문이거든요. 바늘허리에 이제 시름에어 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조급함 때문이다. 그 조급함 때문인데 교육 정책은 이렇게 자꾸 이제 뜨거운 물 찬물 왔다 갔다 하면은 학생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안정성을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정책적 구호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우신 것 중에 하나가 유치원을 이제 사립과 공립을 5대5로 맞추겠다라는 이제 정책 목표가 있는데 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율을 5대5로 맞추겠다는 얘기인데 그 수치적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걸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뭐 유치원 중에 사립 유치원 중에서 전환 사유가 생기는 것들 아니면 폐쇄 사유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엄격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저희 지역구에도 한 케이스가 있긴 한데 유치원 설립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그 유치원이 건물 임대 유치원인 경우에 건물이 임대산 유치원인 경우에 사립합격법 적용받아가지고 무조건 폐쇄해야 됩니다.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명의 이전이.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 저희 동네만 260명이 단 유치원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생겼는데 뭐 이런 이슈 같은 것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강하게 제한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속도 조절 좀 해야 된다. 지금 유치원 문제도 그렇고 학종 뭐 수능 문제도 그렇고 좀 조급하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게 혼란을 주고 있다. 그렇죠. 5대5는 어떻고 6대3은 어떻습니까? 이 수치적 목표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고 어느 생각합니다. 정부든지 그게 보수 진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작용이 조금씩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 보고요. 근데 유치원 얘기보다도 사실은 이제 대입 문제는 더 복잡해요. 그렇죠. 요거는 진보 보수 이 문제를 완전히 떠나요. 지역 문제도 완전히 떠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대입 문제거든요. 이번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이제 국가장학금 통계를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간 학생의 대부분이 가정 환경이 평균보다 좋은 학생이었다라고 이제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대입 정책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가지고라도 좀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종 문제가 불거졌는데 학종 문제는 천천히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거든요. 이거 방향 잘 잡은 것 같고요. 학종 이거 결국 취지는 애들 공부보다도 동아리 활동도 좀 하게 해주자. 미국식으로 좀 풀어주자 이거였는데 지금은요.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친답니다. 왜냐? 고등학교 때 가서는 스펙 쌓고 동아리 해야 되니까. 애들이 2중고, 3중고 울부짖는답니다. 뭐 그런 그 2중고, 3중고에 울부짖는 게 하나 있고 또 그게 이제 공정성, 객관성의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사회는 작은 사회다 보니까 한 다리만 걸치면 뭐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 또 그것 때문에 대입 시에서 또 공정성의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 서울에 대한민국 제일 유명한 대학에 이번에 그렇게 해서 들어온 학생들을 보니까 뭐
흑수저는 아무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태로든지 개선은 있어야 되는데 방금 우리 이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개선을 잘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500만 원 자소서 뭐 이런 예는 정말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뉴스.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미국 같은데 입학사정관제 같은 것들이 잘 정착된 것 같으면 또 나름대로 흑수저들에게도 이렇게 아주 좋은 제도가 되거든요. 미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우리나라처럼 좀 교육에 목숨 거는 이 풍토에서 과연 될 것이냐. 조금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옛날부터 거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귤이 해수를 지나면 탱자가 된다고. 미국의 좋은 제도 우리가 많이 가져왔지만 그게 우리한테 반드시 좋을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좋은 제도를 안 가져올 수도 없는 거니까. 그게 내나 로스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법시험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부작용 때문에 로스쿨을 하려 했더니 해놓고 나서 보니까 진짜 가난한 애들은 가기도 어렵고 또 뭐 기존의 법조에 있는 자녀들만 더 많은 혜택을 벌써 엄수제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부작용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현 정부가 더 개선해 나가느냐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 교육 얘기도 이번에 밥상머리에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들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시고요. 추석 특집으로 함께한 뉴스닥. 오늘 두 분 가시면서 저희 오늘의 노래 있는 거 아시죠? 좀 몰랐어요. 추석 특집 오늘의 노래는 두 분에게 추천권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 PD가 그 두 곡 중에 어떤 거 틀지는 몰라요. 경쟁입니다. 나는 이럴 때 괴로워요. 이준석 의원은 굉장히 신세대잖아요. 그 신세대의 정서에 맞는 좋은 걸 내놓는데 저는 뭐 벌써 50대 중반이 돼가지고. 50대 중반에 그 곡을 고르시면 돼요. 누구 먼저? 이준석 최고위원. 어떤 노래 추천하시겠어요?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좋다. 좋긴 좋은데 추석에 이게 지금 어울리는 건지 좀 우울하네요. 저는 저희 어머니 세대가 좋아했던 달타령. 달타령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오늘 뉴스닥 추석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한가위처럼 늘 풍성하시고요. 송편 많이 드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